어제 생성형 모델 얘기 시작하면서 마쳤었는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이해하고 계신 그 인공지능의 어떤 기술과 좀 패러다임이 좀 달라지는 기술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학습 목표나 학습 방법이나 핵심 모델로 구성된 어떤 아키텍처의 그 모양이나 좀 차이가 있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그 전통적 AI라고 일컫기도 하지만 판별형 AI는 주어진 입력에 대해서 어떤 레이블의 확률을 학습하는 것이 목표라고 한다면 생성형 모델은 입력과 레이블이 함께 나타날 확률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목적하는 바가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이 모델이 완성이 되었을 때 나오는 이제 잘 만들었다는 그 모델의 어떤 기능이 분류를 잘하는, 그러니까 잘 인식해서 잘 알아차려서 어떤 경계선을 만드는 것으로 결과를 낼지, 아니면 이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들을 잘 파악해서 쉽게 말하면 어떤 그 제너레이팅 할 수 있는, 이제 자동차로 따지면 이제 어떤 엔진의 어떤 기능과 같은 거죠. 인간으로 따지면 심장과 같은 역할, 물론 이제 뇌라고도 말씀을 사실은 드려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인공지능 자체가 어쨌든 그 인간의 뇌에 그 어떤 동작하는 그 과정을 모형을 땄다고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좀 구별지어서 구분지어서 표현을 한다면 이 전체 분포를 파악한다라는 그 의미가, 그러니까 역동적으로 생성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기능을 갖는 모델로 거듭났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있겠습니다. 원리의 그 차이는 이 손실 함수의 최소화. 사실 손실 함수를 최소화한다는 건 말 그대로 우리가 앞으로 만날, 그러니까 예측할, 추론할, 미래에 올 결과와 이미 학습한,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경험한 어떤 그 결과의 차이를 줄이는 거죠. 비용을 이제 그 줄인다고도 표현할 수 있겠는데, 이제 이것이 목표입니다. 반면에 생성형 모델은 최대 가능도 추정이나 또는 적재적 경쟁이라는 그 최적화를 하는 데 있어서 패러다임이 좀 다른데, 사실 최대 가능도 추정이라고 하는 우도 추정법이라고 하는 그 방법을 사실은 판별형 AI에서도 사용을 합니다. 다만 이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어디에 좀 더 이렇게 무게를 두고 이 모델을 완성하느냐, 학습 원리의 차이를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서도 판별형 모델은 분류에 특화된 시그모이드 함수나 특징 추출 및 차원 축소 구조로 구현을 하고, 생성형 모델은 창조를 위한 잠재 공간, 경쟁 구조, 문맥을 학습을 하는 고유한 기술적 접근법으로 구현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서 표현이 되는, 오늘 제가 또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는 그 모델을 안 쓴다는 것이 아닙니다. 판별형 AI, 그러니까 전통적인 방식의 AI나 이제 생성형 AI라고 말씀을 드리는 구별을 제가 지었지만, 다르게 보일 수 있는 이 두 가지의 인공지능이 기술에 있어서 어떻게 표현하는데 그 무게를 두느냐의 그 차이로, 이 아키텍처의 차이를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이쪽에선 쓰고 저쪽에선 안 쓰고 그것은 아닙니다.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전체 어떤 그 이 기술에 대해서,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서 구별을 짓는 건 그만큼 우리가 추구해 왔던 방향은 물론 이제 인간형 인공 기계인데, 그 방향성에 있어서 기술이 점점 고도화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성형 AI의 그 주요 특징이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경험을 하고 계시겠지만 창조하는 능력이죠. 사실은 창조하는 능력은 인간에게만 주어졌다고, 왜냐하면 생물이 강아지나 저희가 반려동물들이 있지만 그 친구들이 어떤 창조를 하진 않죠. 창의적인 활동을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 다른 생물체와 구별되는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왔는데, 그 특징적인 부분을 기계가 이제 구현을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끊임없이 궁금해지죠. 어떻게 그 기계가
창조를 할까? 그 모델에 대해서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형태의 컨텐츠를 생성하는 능력이 창조성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깨닫고 있지 못할 뿐이지 언젠가 어디선가 한 번은 봤던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내가 무언가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뭐 철학 분야에서 논쟁의 여지가 있는 주제이긴 하죠. 무에서 유를 창조할 것이냐, 아니면 유에서 유가 창조가 되는 것이냐. 저는 기본적으로 그 무라고 하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정말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한다면,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한다면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새로운 것이 나온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건 뭐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다양한, 다만 이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무언가 규정되어 있거나 뭔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니까 원천, 소스는 충분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접근했을 때 기계 학습이 창조성을 갖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러운 결과일 수도 있겠습니다.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계가 데이터를 받아들여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연산을 할 때 다양한 모드로 있는 그 데이터들을 그 안에서 조합을 해서 마치 인간처럼 다른 모드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복잡한 연산이고 복잡한 과정인데, 이제 그것을 그냥 수행해낸다가 아니라 아주 잘 수행해내는 것이 지금의 생성형 인공지능의 특징이자 되게 강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상호작용성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간은 서로 소통하는 거, 여기서 이제 상호는 서로라는 의미죠. 소통하는 게 너무 당연한데 상호작용성이 어쩌면 기계와 더 우리가 활발하게 그리고 더 자연스럽게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챗 GPT 같은 경우는 제가 프롬프트에 입력을 하면 어떤 반응이든 이 컴퓨터가 렉에 걸리지 않는 이상은 대답을 하니까요. 예, 학습 기반이고 중요한 것은 이제 확률적인 생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학습을 했느냐에 따라서 이 생성되는, 그러니까 제너레이팅 돼서 나오는 결과물의 질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생성형 모델을, 그러니까 AI를 가지고 우리가 뭔가 서비스를 런칭을 했을 때 그러니까 이 서비스를 만든 주체자가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가 나오기도 하죠.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사회적 문제가 이제 점점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일련의 과정은 거의 유사하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모델 훈련을 할 때 신경망을 통해서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그 분포, 즉 다시 말하면 이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특징, 속성을 잘 학습을 하고 그 학습을 한 것에서 발췌를 해서, 그러니까 뽑아내서 랜덤하게 생성을 한다는 것이 사실은 이 생성형 AI 작동 방식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뭐 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생성형 AI가 만능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생성형 AI에 대한 강의를 이번 이제 주제로 이렇게 계속 일련의 강의를 이어나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성형 AI라고 하는 그 기술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먼저, 그 다음에 생성형 AI 기술로 나온 플랫폼 또는 서비스를 잘 활용을 하시고 적용을 하시는 데 있어서 경험을 하면 할수록 되게 놀랍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으나, 이 또한 기술이기 때문에 한계점이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이해를 해주시길,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일단은 완전한 이해와 추론은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전반적으로 내가 어떤 프롬프트를 작성해서 입력을 하더라도 내 머릿속에는 전후 상황이란 게 있죠. 그런데 프롬프트에 입력하는 그 텍스트를 입력한다라고 할 때 텍스트는 딱 그 문장에 대한 그 맥락만 있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그 전에 제가 입력한 그 데이터들이 있죠. 그냥 챗GPT로 그냥 제가 명명하겠습니다. 챗GPT와 계속 소통을 할 때 그 전에 입력한 데이터 값들을 가지고 맥락을 따져볼 수도 있겠으나, 기본적으로는 다시 그것은 리셋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내가 지금 입력하는 그 프롬프트의 맥락을 따져서 얘가 대답을 한다고, 그러니까 피드백, 그러니까 리액션을 한다라고 반응을 한다고 생각하면 맞겠습니다. 그래서 맥락이나 그 뉘앙스를 이해하지 못하는 건 그만큼 충분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이지, 그것이 이 챗GPT가 뭔가 구조나 알고리즘 잘못 구성이 되어 있다거나 뭐 그런 문제점이 아닙니다. 그래서 완전한 이해와 추론을 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이 챗GPT는 나의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나로 커스터마이즈가 되어야 한다는 점. 하지만 우리가 만나는 그 챗GPT는 제너럴한 챗GPT죠. 그러니까 제너럴한 AI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가 만나는 생성형 AI, 그러니까 저한테 특화되어 있지 않는 AI는 그런 한계가 있다. 사실은 그게 결국에는 할루시네이션을 만드는 또 단초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뭔가 피드백을, 그러니까 리액션은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자산 안에서 이 챗GPT는 뭔가 그 결과물을 내놓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당당하고 너무나 확신에 차서 회신을 나에게 보내지만, 하지만 정확하지 않고 신뢰를 담보할 수는 없습니다.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창의성과 독창성도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기존 데이터의 그 데이터, 학습되어 있는 데이터 안에서의 창의력을 발휘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횟수가 줄었을 텐데, 실제로 어디선가 본 듯한 정말 그런 유사한 이미지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창의적으로 이 알고리즘 구성 자체가, 구조 자체가 창의적으로 만들게끔 짜여져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학습함에 있어서 그 창의성이라는 것이 어떤 프레임 안에 갇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윤리적 및 사회적 문제를 극복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거는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될 문제죠. 그러니까 이 챗 GPT가 우리에게 주는 결과물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수정할 것인가. 사실은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사회에 정착을, 이 기술이 정착을 했을 때 사회적으로 생겨날 문제들에 대해서 인간 대 인간으로서 우리가 그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학습 데이터에 내재된 사회적 편견을 그대로 학습해서 세상 우리에게 주었을 때 그것을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고요. 이거는 뭐 기계가 하는 거니까 잘 나오도록 하면 되잖아 이러고 별 일이 아닌 것처럼 지나가는 그런 어떤 그 인간군도 있을 거고,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다. 이런 이미지를 보고 상처를 받을 그 대상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를 할 수도 있겠고요. 물론 사회적인 합의는 이런 문제들은 굉장히 지양되어야 한다라고 사회적으로는 이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좀 걱정하는 건 너무 이것이 많아지면, 그러니까 나쁘다라고 생각했지만 그 나쁜 것이 전체적으로 또 지배를 하게 되면 또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무감각해지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우려도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성형 AI가 만능은 아니다. 분명히 한계점은 존재하고 그 한계점은 우리가 알아차리고 극복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자면 판별형 AI와 생성형 AI는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쭉 눈으로 한번 스캔을 해보시면 전체적으로 이 AI라고 하는 영역이 굉장히 복잡하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학습 목표나 주요 목적이나 원리나 또는 사용되는 대표 모델에 대해서는 이 분야, 그러니까 컴퓨테이션에 관련, 그러니까 컴퓨터 사이언스나 아니면 컴퓨터 사이언스라는 영역을 적극적으로 콜래보해서, 그러니까 융합해서 연구하는 분들에게는 요 앞단에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탐구를 하셔야 되는 영역이고요. 그렇지 않고 세상에 나오는 생성형 AI에 대해서 나는 도구로서 잘 활용을 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뒷단에 있는 아래 한 3행 정도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서치를 하시거나 탐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뒷단에 있는 부분은 관련한 연구이던 아니던 간에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교수자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 어떠한 직업군으로 갈 수 있는지,
혹은 어떤 방향으로 연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뭐 가르치는 사람들이니까 좀 등불이 되어 주어야 하니까요. 좀 밝혀 주어야 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교수자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인간으로서 그냥 다 같이 어울려 사는 사회인이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정의를 내리고 발언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어떤 그 철학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술이 정말로 컴퓨터와 비등하게, 컴퓨터가 이 세상에 나온 것과 비등하게 되게 강력한 어떤 기능을 하고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좀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늘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제 주요 생성형 모델은요, 학습한 데이터와 유사한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의 기능은 판단하고 추론하고 예측하고 뭐 인지하고 이런 역할을 했다면 이제는 드디어 그 과정을 거쳐서 이제 새로운 어떤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훈련 데이터의 근본적인 확률 분포, 즉 PX를 학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자, 이제 제가 사실 수식은 거의 다 빼고요. 설명을 하려고 이제 슬라이드를 만들었는데 일단 자주 보이는 그게 PX, probability, 그러니까 확률을 따지는 거죠. 우리 이제 X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변수인데 그 변수 안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들 중에 이제 그것이 어떠한 확률로 분포되어져 있는지, 자, 확률 값입니다. 그래서 훈련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확률 분포라고 하는 것을 학습하는 것이 목표.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고양이를 알아차리려고 하면 고양이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에 대해서 이제 확률 분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모델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귀가 어떤 위치에 어떻게 생긴 것에 대한 확률이 많은지, 그러니까 물론 이제 한 장의 이미지가 아니죠. 한 10만 장의 이미지를 학습하면서 얘는 고양이라고 하는 대상에 대해서 어떤 확률 분포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자, 화가는 수많은 고양이 사진을 보여주고 세상에 없는 새로운 고양이 그림을 그려봐라고 하면 화가는 이제 그리죠. 근데 사실상 화가는 세상에 수많은 고양이 사진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살면서 한 번도 고양이 사진을 못 봤다면 고양이를 못 그릴 것입니다. 뭐 저한테도 고양이 그림을 그리라고 하면 대충 그립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고 나서 이 그림이 뭐지라고 만약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다른 친구한테 보여주면 고양이라고 대답을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저도 나름 화가만큼 봤을 것 같습니다. 아니, 화가보다도 어쩌면 더 많이 봤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화가랑 다르게 제가 그린 그림은 못 알아차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방식이 아니라 저는 그리는 법을 배운 적이 뭐 있었겠죠, 초등학교 때. 근데 화가만큼 그림을 그리는 법을 저는 학습을 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따라서 제 머릿속에 고양이는 있지만 그 고양이의 특징을 잘 잡아내는 능력이 없습니다. 화가는 그림을 그리는 방법을 이제 학습을 하겠지만 그래도 화가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특징을 잡아내는 일을 오랜 시간 동안 도제식 교육으로 해서 훈련을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화가가 그리는 고양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굉장히 뭐 그로테스크하게 그리지 않는 이상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아차릴 것입니다. 그것입니다. 생성 모델은 이 사진들로부터 어떤 그리는 방법을 배우지 않았지만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특징과 분포를 학습을 해서 새로운 고양이를 그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단지 화가처럼 스킬만을 익힌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아까 제가 심장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뭔가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심장을 갖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이 이제 제가 앞으로 한 이틀 동안 여러분들과 같이 얘기를 나눌 생성 모델인데요. 제일 위에 제너러티브 모델이라고 있고요. 이렇게 보면은 익스플로시티 덴서티와 임플로시티 덴서티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바로 이 덴서티입니다. 덴서티는 밀도죠, 밀도. 사실은 제가 밀도라고 하는 단어를 대한민국에서 서울은 인구 밀도가 높다. 딱 오죠. 뭐 저기 순천은 서울보다도 인구 밀도가 낮겠죠. 즉 어떤 공간에 대해서 이제 분포되어 있는 건데,
자, 분포되어 있는 그 정도를 우리가 본다기보다 분포되어 있는 상태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명시적으로 이 밀도를 드러내서 모델을 구성하는 것이 바로 익스플로시티 덴서티로 표현을 하는 모델이고요. 구성되어지는 모델이고요. 자, 인플로시티 덴서티는 뭐 암묵적, 암시적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 모델은 우리가 이제 많이 알고 싶어하는 겐과 디퓨전 모델에 해당합니다. 지금 왼쪽에 있는 그 이 모델은 오토그레시브나 베리에이셔널 오토 인코더 같은 경우는 이게 명시적이라는 거,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명확하게 정의를 하고 계산할 수 있는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방법적인 차이인 거죠. 반면에 이 암시적 또는 암묵적 이 밀도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밀도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모델은 직접 계산을 하지는 않지만 그 분포로부터 새로운 데이터, 즉 샘플을 뽑아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모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모델을 제가 잘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해하실 수 있게끔 한번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기회귀 모델이 이 익스플로시티 덴서티의 어떤 모델이기 때문에 소개는 하지만 사실상 이제 핵심은 아닙니다. 생성된 자기 자신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나머지 데이터를 생성하는 모델이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입니다. 그래서 잠재 변수 모델이 아니므로 관측 데이터만으로 확률 분포를 정확히 추정한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좀 낯선 단어가 잠재 변수라는 것인데요. 말 그대로 잠재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근데 이제 계속해서 이 잠재 변수에 대한 얘기를 이제 저희가 할 거예요. 픽셀의 순서를 정해서 조건부 확률을 계산한다. 생성을 하기는 하는데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반복을 해서 만들어낸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토 인코더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제 거기에 베리에이셔널이 붙어서 우리가 VAE라고 하는데 이 오토 인코더를 설명하기 전에 일단 먼저 표현 학습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현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랑 계속 연결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가장 잘 표현하는 특징을 학습하는 방법을 우리가 표현 학습이라고 합니다. 즉, 이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쏙쏙 뽑아내는 건데요. 이미지를 예를 들자면 한 장의 이미지로 가능하지 않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수의 이미지를 가지고 반복해서 학습을 하면서 특징을 뽑아내는 것입니다. 데이터의 특징을 학습할 때는 입력 데이터를 저차원 데이터로 압축하는 인코더 형태의 모델을 통해서 학습을 한다. 자, 이 얘기도 저차원 데이터라고 만드는 것은 여러분들이 학습을 시킬 때 이미지를 물론 사이즈를 조정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사이즈는 이 가지고 있는 정보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이미지를 1메가라고 하면 별로 퀄리티가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겠는데 계산을 해보면 사실상 그게 용량이 적은 용량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이미지를 또 한 장을 학습을 하는 게 아니라 1000장, 10,000장, 100만 장, 10만 장 뭐 이렇게 학습을 할 때 이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해서 그 특징을 다 일일이 뽑아낼 수 된다면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차원을 낮춰서, 그러니까 이 데이터가 정말로 표현할 수 있는 특징적인 것을 뽑아내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압축해서 인코더의 형태로 학습을 한 다음에 그 학습한 결과를 이 레이턴트 스페이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잠재 변수라고 하는 잠재 공간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넣어놓는 거죠. 자, 이 이미지에 대한 특징을 추출하는 과정이 바로 표현학습 과정입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인코딩, 디코딩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사실상 이 인코딩의 과정은 되게 중요하죠. 일종의 차원 축소나 데이터 압축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로 이제 표현 학습을 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슷한 데이터를 동일한 특징으로 매핑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자, 신경망을 통해서 비선형적이고 효율적인 표현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사실상 다 알고리즘에 대한 얘기예요. 어떤 방식으로 잘 할 것이냐. 그래서 표현 학습의 성능은 잘 살리면, 그러니까 알고리즘을 잘 사용하고 이 표현 학습을 잘 해서 그 결과를 갖게 되면 응용성에 있어서 굉장히 뛰어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필요한 변동성 요인을 얼마나 잘 추출하는 것에 따라서 이 모델의
그 능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응용 모델과는 별도로 학습된 인코더를 사용하는 것보다 응용 모델에 필요한 특징을 생성하도록 인코더를 동시에 학습하는 방식이 성능 향상에 도움이 된다. 이거는 이제 동시에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건데 표현 학습에 있어서 능력을 좀 더 발휘할 수 있는 다른 방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토 인코더는 말 그대로 이제 뭐 인코더, 인코딩, 디코딩 이제 자동으로 진행이 되는 그러한 그 학습 방법이자 모델이죠. 자, 인코딩, 디코딩 과정을 통해서 입력 데이터를 재구성하는 비지도 학습입니다. 인코더는 입력 데이터를 저차원 잠재 벡터로 압축을 합니다. 이제 압축을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특징만 뽑아내서 압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징이 아닌 불필요한 요소들은 제거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뭔가 서머리 요약할 때, 앱스트랙트 할 때 하는 일련의 과정이랑 결과랑 비슷합니다. 인코더 출력 계층과 입력 데이터를 가장 압축한 형태로 표현하는 계층을 이제 중간에 병목 계층이라고 하고, 이 잠재 벡터를 다시 원본의 차원으로 재구성해서 그 데이터를 복원하는 그 역할을 하는 기가 디코더입니다. 자, 요거를 요 다음에 있는 요 이미지로 보시면 좀 더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 오토 인코더의 목표는 출력과 입력이 동일하도록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입력한 데이터로 어쩌고 과정을 거쳐서 입력한 데이터와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끔 하는 것이 모델의 목표이고, 그렇게 목표를 이루어내는 그 일련의 과정 안에서 이 모델은 수치, 파라미터 값을 얻게 되죠. 그래서 이 결과와 지금 여기는 사실상 이미지가 없는데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타겟 이미지와의 그 결과가 거의 0에 가깝다면, 그러니까 이렇게 요 손실 함수의 값을 0에 가깝도록 만들어내면 이 모델은 우수한 모델이 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입력 데이터와 출력 데이터를 같은 I로 만들게끔 그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인코딩의 과정과 디코딩의 과정인데요. 자, 인코딩을 할 때 이 원본 이미지에 노이즈를 추가합니다. 그래서 노이즈를 추가하면서 이 노이즈 안에서의 그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들을 Z라는 잠재 벡터로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노이즈가 된 그 안에서 다시 원래 이미지로 복원하는 과정이 바로 디코딩입니다. 지금 이 아래 쓴 이런 다양한 모델들이 그 일련의 과정을 수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방법적인 면으로 차이가 있는, 구별이 되는 모델들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입력에 노이즈를 추가하고 뭐 가우시안 노이즈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노이즈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자, 노이즈가 섞인 데이터를 저차원 잠재 공간으로 압축을 하고요. 잠재 벡터로부터 원래 깨끗한 데이터를 복원하도록 학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완성되는 모델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다양한 이 생성 모델에서 응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토 인코더에 대해서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그 생성 모델 애들 안에는 이렇게 원래 가지고 있던 데이터에서 이 잡음을 섞었다가 그 잡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노이즈를 가지고 원래의 데이터로 복원해내는 과정 안에서 얘가 학습을 하고 특징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생성하는 방법을 익힌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베리에이셔널 오토 인코더는 오토 인코더 설명드린 것에 대해서 이제 확률 모델을 확장을 한 것입니다. 오토 인코더는 학습했던 데이터만 복원을 할 수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자,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방식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오토 인코더를 확률 모델로 확장을 시켜서 이제 추정해서 확률 분포 안에서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있는 것에서 똑같이 있는 것을 복원하는 그 과정을 가지고 응용을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런 응용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를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어떤 데이터 안에다가 던져놓고 생성할 수 있게끔 좀 더 확장시킨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변분 오토 인코더라고 하는데요. 이 확장되어 있는 이 아이가 생성하는 기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아주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제너러티브 어드버서리얼 네트워크라고 하는 GAN이라고 하는 건데요. 자, 두 네트워크의 경쟁적 학습으로 고품질의 샘플을 생성하는 이제 그러한 구조입니다.
실질적으로 생성 모델을 만들 때 추정된 확률 분포를 명시하는 것보다 샘플을 생성하는 것이 더 중요한 그런 아이입니다. 그래서 얘가 임플러스티 덴서티의 상태로 모델이 구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얘에 대한 이 생성 모델을 만들 때 되게 중요하게 보는 관점이 그건 거죠. 자, 확률 분포를 명시적으로 추정하기 위해 세웠던 가정 없이도 간단하면서 좋은 샘플을 생성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게끔 그렇게 구성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확률 분포를 명시적으로 추정하지 않고 생성하기 위해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을 우리가 암묵적 추정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암묵적 확률 추정 방식의 대표적인 생성 모델이 바로 겐이고, 이것이 이안 굿펠로우라고 하는 컴퓨터 과학자에 의해서 제안이 됐습니다. 그게 벌써 지금으로부터 11년 전의 얘기죠.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그 암묵적 밀도, 그러니까 직접 계산하지 못하지만 그 분포, 우리가 학습한 그 분포로부터 새로운 샘플을 뽑아낼 수 있는 그 모델에 해당합니다. 어떤 그림으로 보이세요? 이거는 뭐 브리키라고 하는 그냥 가상의 회사, 벽돌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자꾸 이제 자기네 벽돌 회사 그 가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저 사람은 아마 이 표정을 보아하니까 그 벽돌 회사 오너, 벽돌 회사 사람인 것 같고, 이 사람은 이제 가짜로 벽돌 회사, 소위 흔히 저희가 짝퉁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사람이겠죠. 자, 중요한 건 이 둘이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해서 바로 진짜 같은 가짜를 결국에는 만들어내는 게 목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생성적 적대 신경망이라고 하는 그 개는 이게 다 이 겐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두 네트워크의 제로섬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기고 지고 그게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지만 잘하면 결과적으로 진짜 같은 가짜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진짜가 아닌데. 여기에는 이제 두 개의 기가 있습니다. 네트워크가 있는 거죠. 생성자, 제너레이터라고 하는 기가 있고, 디스크리미네이터, 판별자라고 하는 기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겐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들었던 그 소재가 위조 집회범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뺐습니다. 빼고 브리키로 다시 만들어 봤습니다. 자, 브리키라고 하는 벽돌 회사에 위조 벽돌을 만드는 주체가 제너레이터고요. 그리고 그 벽돌 회사 주체가 판별자, 디스크리미네이터죠. 이 원래 진품을 만들고 있는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그러면 망하죠. 그러니까 이 진품 하는 사람은 뭘 해야 되나요? 가끔 뉴스에도 나오지만 뭐 샤넬이나 뭐 이렇게 짝퉁 걸렸다고 해서 막 이렇게 뉴스에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일을 합니다. 사실은 그런 일을 해야 이제 얘네 그 업이 그 가짜를 만드는 업이 그 성장을 하다 멈추겠죠. 그러면 이 생성자, 즉 가짜를 진짜처럼 만드는 애들은 어떻게 이 과정을 거치느냐.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 랜덤 노이즈, 그러니까 그냥 노이즈예요. 그 아무런 어떤 그 의미가 없는, 자, 이것을 입력받아서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판별자는 이 가짜 데이터를 진짜라고 판단할수록 이제 점수를 얻는, 그러니까 좀 더 열심히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짜라고 판단을 내린다는 것이 아니라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 판별자는 계속해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기능을 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짜가 그냥 가짜를 내놨는데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냥 이렇게 소비가 잘 되면 그러면은 그 가짜는 거기에서 소비가 되는 대로 그냥 그렇게 만들어내겠죠. 그런데 진짜가 가짜를 계속 검열을 하면 그 가짜는 더 진짜처럼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게 저희가 현실에서 보잖아요. 뭐 5만 원짜리 짝퉁, 10만 원짜리 짝퉁. 제가 들은 바로는 이태원에서 한 100만 원짜리 그 카피를 판다는 것도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이제 정말로 진짜와 가짜가 구별이 되지 않는 선까지 오게 되는 건 뭔가 조치를 취하기 때문인데, 그 역할을 이제 판별자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데이터와 생성자가 맞는 가짜 데이터를 입력받아서 이제 0인지 1인지, 그러니까 100인지 0인지 빵인지 이 사이의 값으로 진위 여부를 판단해서 이제 그 결과를 주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게 그 목적 함수에 해당합니다. 제가 수식이 좀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이제 수학에 좀 관련되어 있는 분들은 이 수식이 낯설지 않겠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은 다 너무 낯설 것 같아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자, 요거는 미니마이즈, 맥스마이즈, 그러니까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 사이에서 누구를 미니마이즈하고 누구를 맥스마이즈 할 것이냐, 그 싸움인 거죠. 자, 우리가 민맥스 게임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는 여기에 있는 건 이제 익스펙테이션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안에서 그 기대하는 값이 무엇인가라는 거죠. 지금 가지고 있는 데이터 안에서 그러니까 이제 학습하는 데이터를 모두 다 우리가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하는 데이터 안에서,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이제 고양이를 생성한다고 할 때 세상에 놓여져 있는 모든 고양이를 우리는 다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양이 사진을 예를 들어서 뭐 1000장이면 1000장을 가지고 학습을 하는데, 그렇게 그 1000장의 이미지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고양이를 대표하는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대표하는 이미지를 우리가 뭐 세상에 정말 한번 억 단위의 이미지가, 고양이 이미지가 있다고 해서 억 단위의 고양이 이미지를 저희가 다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고양이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1000장을 학습을 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대표 샘플 이미지 데이터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 샘플 데이터 중에 우리가 그 실제 데이터 분포 안에서 샘플을 뽑아서 판별자의 출력의 평균 로그 값을 취한 것이 요 앞단에 있는 항입니다. 그리고 뒷단에 있는 두 번째 항은 노이즈 분포에서 샘플을 뽑아내서 생성된 가짜 데이터의 이 판별자 출력 평균 로그 값을 취한 아이가 뒷단에 있는 겁니다. 요 Z는 보시는 것처럼 여기 입력 노이즈의 분포를 얘기하고요. 자, P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실제 데이터 분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역할은 판별하는 아이, 요 판별하는 아이의 값이겠죠. 자, 그래서 진짜 데이터와 가짜 데이터가 각각에 대해 평균적인 판별자 성능을 측정하는 것이 목적 함수에 해당하는 것인데, 최적의 판별기는 사실상 중간 0.5에 해당하는 것이 0.5, 그러니까 중간값에 해당하는 것이 구별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0도 아니고 1도 아니고 중간에 있는 것은 구별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 값을 갖게 되면 우리는 잘 학습이 됐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이 로그 값에 들어가는 값이 2분의 1, 그러니까 0.5, 0.5에 해당이 된다면, 여기에 들어가는 값이 0.5, 0.5에 해당이 된다면 우리는 이게 학습이 잘 됐다, 목적한 바를 이루었다라고 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까 그 수식에서 보면 지금 여기에 이게 실제 데이터 샘플링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잠재 변수에 대한 그 샘플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항이 다른 역할을 하는 것이죠. 학습 목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생성자 분포가 실제 데이터 분포와 같아지도록 학습을 하는 것이 그 관건, 목적입니다. 목표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생성자 분포예요. 그러니까 분포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학습을 한다는 것이죠. 자, 학습 과정은 판별자, 디스크리미네이터죠. 진짜 데이터는 1로, 생성자가 만든 가짜 데이터는 0으로 판별하는 것을 학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생성자는 만든 가짜 데이터를 판별자가 1로 판별하도록, 그렇게 판별자를 속이도록 학습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반복하면 생성자는 실제 데이터의 분포를 똑같이 모방을 하게 되고요. 판별자는 더 이상 진짜와 가짜를 구별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판별자가 만들어낸 데이터의 분포값이 0.5에 도달하도록 학습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 균형점을 찾아가도록 학습하는 것이 이 겐이라고 하는 모델의 목표입니다. 이 겐이 아니어도 이미지를 생성하는 그러한 그 모델은 있을 수 있었는데, 좀 더 이러한 방법을 썼더니 선명하고 현실감이 있는 결과가 나왔더라라고 이안 굿펠로우가 세상에 이제 소개를 한 겁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가품이라고 하는 것도 금액에 따라서 다르죠. 자, 그러면 아마 다른 금액의 가품을 10개를 놓고 보면 어떤 이 가장 비싼 가품이 진짜와 구별이 좀 안 되는 가품일 것입니다. 아마도 그것은 그 실제, 그러니까 원래 진품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여했기 때문에 이제 비싸진 거겠죠. 다시 말하면 결국에는 이 생성자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잘 생성을 할 것이냐, 판별자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뉴욕타임즈에 나왔던 얘기인데, 세상에 존재하지 않은 인물에 대해서, 뭐 주제는 그건 기술에 대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2014년도에 이제 이안 굿펠로우가 막 그 기술을 내놨을 때 생성한 이미지에서부터 좀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누구를 찍은 사진이 아니고요, 세상에 존재하진 않지만 어쨌든 이러한 얼굴을 가진 가짜. 근데 이미 여러분들이 이제 딥페이크를 많이 보셨을 것 같아서 별로 그렇게 놀라실 것 같진 않은데, 그런데 사실상 기술이 완전한 건 아니어서 이렇게 얼굴을 하나 생성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딱 그 이미지 하나를 생성하는 거는 정말 진짜같이 하는데, 그것을 다른 어떤 오브젝트랑 조합을 하거나 컨비네이션을 할 때는 사실상 좀 티가 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여러분들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미지 하나 업로드하면 동영상 만드는 거 혹시 해보신 분 계실까요? 뭐 제미나이나 이런 걸 보면? 예, 해보셨어요 혹시? 저는 제미나이에서 한번 해봤는데, 동영상 생성하는 거 놀랍지 않으셨나요? 저도 되게 놀랐지만 어머나 너무 다르네. 이게 저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지를 입력했을 때 제가 제가 기르는 강아지 사진을 업로드를 했거든요. 너무나 드라마틱하게 제 강아지의 정지 이미지가, 그리고 그 이미지가 풀로 다 오브젝트가 들어가 그러니까 그 강아지의 형태가 전체가 다 들어가 있지 않고 어느 의자 밑에 있는 이미지거든요. 갖고 올 걸 그랬네요. 예. 였는데 그 의자 밑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동영상으로 만들려고 했더니 정말 액션, 그러니까 액팅을 하는 거나 그런 것들은 너무나 잘했는데, 의자를 빠져나왔을 때는 제 강아지가 아니었어요. 어디선가 본 듯한 아주 어린 강아지로 변하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기술이 나왔을 때 이런 기술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완벽하지 않다는 건 기술 자체는 완벽한데요, 그 기술을 만나서 소비하는 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 같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내 마음 같지 않으면 그 기술이 잘못됐다라고 하고 기술을 비난합니다. 저는 사실 그런 말을 듣는 게 되게 불편한데, 처음에 챗 GPT 나왔을 때 한 작년까지만 해도 그 정보를 요청을 하면 정보에 대해서 틀린 정보를 많이 줬어요. 예를 들면 뭐 종로에 있는 뭐 맛집을 소개해줘, 뭐 이런 정보 요청을 하면 종로에 있지 않은 맛집을 막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진짜로 뭐 3호선을 타고 뭐 어디에 내리면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와 있어서 지도를 찾아서 보면 없어요. 근데 그런 현상이 저는 되게 어색하지 않고 기분 나쁘지 않았는데, 이 챗 GPT를 사용하는 그것을 믿고 정보를 찾았던 제 몇몇의 친구들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예. 어쩜 기술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너무 세상에 내놓았냐, 오픈 AI는 뭐냐, 뭐 이러면서 화를 내길래 제가 길게 설명은 할 수 없었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기술은 잘못된 게 없는데요, 기술과 우리가 관계 맺기를 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점은 발생합니다. 근데 그 문제점을 당연히 우리가 피드백을 하죠. 피드백을 주면 또 개발자는 그걸로 수정을 합니다. 이게 오고 가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나왔다고 해서 기술은 또 완전할 거라고 그렇게 기대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더더군다나 생성형 AI라고 하는 이 모델이 우리랑 너무 가까이 오고 이렇게 만나게 되면서 이제 이 기술과, 인공지능 기술과 인간이 어떠한 관계 맺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실제 데이터가 데이터 분포를 샘플링한다고 가정을 하고, 그것이 이 잠재 변수, 잠재 벡터 안에 사전 확률로 샘플링을 할 수 있게끔, 자,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에는 실제 데이터 분포와 같아지도록, 행정자 실제 데이터 분포와 같아지도록 학습하는 것이 목표이다. 자, 이 순환신경망으로 구성되어 있는 개는 생성자와 판별자를 이렇게 저차원의 잠재 벡터를 받아서 고차원의 샘플을 생성하고, 훈련 데이터를 진짜로 판별하고 생성자가 생성한 샘플을 가짜로 판별하는 이진 분류기를 만드는 것이 순방향 신경망으로 구성된 개이고요. 컨볼레이션 신경망으로 구성된 개는 순방향
신경망 이미지를 처리하기에 성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미지를 생성할 때는 자, 콘볼루션 신경망으로 된 생선자와 판별자를 사용한다. 자, 이 얘기는 여기에서 마지막에 콘볼루션 신경망으로 구성된 생성자는 이미지를 업샘플링함으로 트랜스포즈 콘볼루션 사용한다. 자, 이 얘기가 뭐냐면, 자, 콘볼루션을 한다라는 것은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 데이터는 픽셀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픽셀 하나하나가 값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이미지의 구성 시스템이죠. 구성 체계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도 여러분들은 디지털 이미지를 보고 계신데, 디지털 이미지는 사실상 0,0에서부터 만약에 이게 512, 512, 512 by 512 사이즈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면 계산이 힘드네요. 100 by 100의 사이즈라고 한다면 10,000개의 픽셀로 이 이미지는 구성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구성되어져 있다는 얘기는 그 10,000개의 픽셀이 값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고, 그 값의 조합으로 이제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을 하는 이미지로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미지의 특징을 찾아나가는 데 있어서 컨볼루션이라고 하는 그러한 계산을 통해서 이미지의 특징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CNN 그림을 보신 적이 많을 텐데, CNN 보면 레이어를 가면서 원래 정상 이미지였다가 그 이미지가 이렇게 다운 샘플링, 그러니까 이미지 사이즈가 좀 작아지면서 레이어가 계속 형성이 되는 거를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럴 때마다 한 레이어당 이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찾아서 이제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연산 과정을 거쳐서 우리는 각각의 어떤 이 이미지, 고양이를 예를 들자면 고양이가 가지고 있는 귀 뾰족한, 눈, 이런 어떤 털, 이런 고양이가 가지고 있는 그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하나하나 찾아가는 연산, 일련의 레이어링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의 특징 맵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컨볼루션 신경망의 구성이 되었다고 말씀드린 CNN인데요. 지금 계속 같은 얘기죠. 훈련 과정을 통해서 두 플레이어, 그러니까 생성자와 판별자가 상반된 목표를 추구하고, 판별자는 목적 함수를 최대화하면서 진짜와 가짜의 능력을 구별하는 능력을 극대화하는 거고요. 자, 생성자는 목적 함수를 최소화하면서 이 판별자를 속이는 능력을 최대화하는 것입니다.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데이터를 생성을 한 건데요. 경쟁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엠니스티나 TFD나 CPA-10이나 자, 얘네들은 원래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자, 엠니스티는 손으로 쓴 숫자 이미지로 구성된 되게 유명한 데이터셋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학생들한테도 이렇게 엠니스티 이렇게 생성할 수 있도록, 지금 저 데이터는 요 결과물은 데이터 겐을 통해서 생성한 데이터고요. 실제로 저렇게 쓰여져 있는 숫자들을 어마무시하게 이제 데이터셋으로 모아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도 숫자를 보지 못한 기계가 숫자를 알아차리게 하려면 굉장히 다양한 방식에 막 쓰러져 있는 3자라든지 학습을 했어야겠죠. 그래서 그러한 데이터를 미국의 대학에서 모아서 이 데이터셋을, 표준 데이터셋을 만들었고요. TFD는 토론토 페이스 데이터셋의 약자로 다양한 사람들의 흑백 얼굴 이미지를 모아놓은 데이터셋입니다. 자, 그 다음에 CPA-10은 비행기, 자동차, 새, 고양이 등 10가지의 종류를 이 사물 이미지로 구성된 컬러 이미지 데이터셋입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그 데이터셋을 가지고 학습을 했을 때 그 데이터셋과 같은 이렇게 결과물을 이 겐이 생성해낸 것입니다. 다음에 소개해드리는 것들은 이제 이러한 겐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해서 좀 더 특화되어 있는, 그러니까 DC-겐, 이제 제가 계속 소개시켜드리는 다양한 겐들이 있습니다. DC-겐 같은 경우는 이 딥 컨볼루션 겐이라고 해서, 자, CNN이 아까 설명드렸을 때 이미지의 특징을 효과적으로 추출하고 생성하는 이 기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지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특화되어 있는 모델, 즉 자동차로 치면 경주 자동차가 있을 수 있고 그냥 일반 자동차가 있을 수 있고 있는데, 어떤 특정한 것에 특화되어 있는 엔진을 갖고 있는 차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DC-겐은 고화질의 이미지를 생성한 최초의 겐 모델로 그렇게 평가받고 있고요. 자, 콘볼루션을 사용한 겐 모델입니다. 아까 제가 좀 전에 CNN 설명을 드렸었는데, 자, 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특화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안정적인 구조로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래서 트랜스포즈 컨볼루션을 업샘플링했다라는 건, 컨볼루션은 아까 제가 그 특징을 찾아나가는 일련의 과정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트랜스포즈는 반대입니다. 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것에서 생성해 나가는. 그러니까 이 CNN이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 그러니까 정보가 충분히 있는 상태에서 특징을 찾아내잖아요. 자, 그 방식을 이제 역으로 트랜스포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무작위의 이 노이즈 안에서도 잘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요 적용을 했더니, 그래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는 거. 안정적으로 이미지가 도출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딥 컨볼루셔널 겐으로 만들어낸 이미지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그 학습 과정에 있어서 좀 다른 어떤 모델을, 그러니까 알고리즘을 써서 이 획기적인 고화질의 이미지를 만들어낸 와세스타인 겐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학습 과정 자체의 불안정성을 수학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손실함수를 도입한 그러한 모델입니다. PG겐은 프로그레시브 그로잉 겐이라고 해서 이건 실제 유명한 사람들의 사진과, 그러니까 그 얼굴과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현실감 있는 고해상도 이미지를 생성한 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해상도를 높인다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겐을 통해서 아까 제일 처음에 그 엠니스트랑 이미지를 보셨잖아요. 실질적으로 제가 어제 요즘은 어떤가 하고 그 엠니스트와 같은 숫자를 생성하는 모델을 돌렸을 때 거의, 물론 제가 GPU가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맥을 사용하고 있어서 그냥 이 맥에서 돌렸을 때, 그러니까 GPU를 쓰지 않고 돌렸을 때 한 10분 정도 걸리니까 숫자가 생성이 되긴 하는데 그렇게 그 엠니스트 아까 보인 것처럼 그렇게 잘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해상도가 굉장히 낮았어요. 그러니까 해상도를 되게 높이면서 그러면서 표현을, 생성을 잘 한다는 기술이 사실은 우리는 그냥 그러니까 사회에 나와서 이렇게 볼 때, 그러니까 딥페이크 같은 경우 봤을 때 너무 잘 만들어지니까 굉장히 쉽고 빠르게 뭔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사실은 고해상도를 만드는 것도 되게 큰 이슈이다, 기술에 있어서. 스타일겐 같은 경우 이 극사실적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겐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사람의 얼굴처럼 있지만, 근데 이렇게 이제 극사실적으로 가다 보면, 잘 들여다보면 이런 이미지처럼 게임을 보면 정말로 사실과 같이 그려져 있는 게임으로 변모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게 너무 정말 극화돼서 표현이 되니까 사실이 아닌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는 데이터 카테고리에 나타내는 조건을 입력해서 나타낼 수 있는 컨디셔널 겐이 나왔습니다. 해당 카테고리 샘플을 생성하는 겐 모델인데, 자, 지금까지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학습을 시키긴 하지만 무작위 생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조건을 주는 거죠. 조건을 주고 그 조건에 맞게 그림을 그리도록 그렇게 결과물을, 샘플을 생성하는 그러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조건을 주고 부추 그리는 그림을 생성하는, 자, 그러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자, 이러한 결과물이 나올 수 있고요. 그러니까 선을 그려주고 그 선 안에 이제 색칠을 하는데, 색칠 공부 여러분들 어렸을 때 해보셨죠? 근데 사실상 부감이 있게끔 색칠을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 이미지로 보니까 더 사실적으로 보이는데, 그죠? 사실 뭐 실제로. 그래서 이 겐 모델은 제가 생각할 때는 디자인이나 이렇게 뭔가 시각적으로 뭔가 프레젠테이션 하는 직업을 가진 분들한테는 굉장히 그분들의 직업을 잃게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한테 새로운 아이디어 혹은 어떤 이미지에 대한 통찰력, 뭐 이런 거를 좀 줄 수 있는 이 동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뭐 이것도 블록으로 색이 칠해진 건물의 정면 이미지를 실제로 생성을 한 겁니다. 사진이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생성 모델들이 다양한 데이터를 사용해서
생성하는 데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확률 분포를 추정하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확률 분포라고 하는 것을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좀 깊게 그러니까 깊게 생각하고 기억을 해주셨으면 하는 이유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을 할 수 있는 어떤 이 영역 지평을 그러니까 넓게 만든 그러한 역할을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정된 확률 분포를 벗어난 이상 데이터를 탐지할 때도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상 탐지. 그러니까 늘 얘는 1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0이 생성이 된 거죠. 이상하다. 자, 잠재 공간에서 데이터 표현을 학습할 때, 그리고 강화 학습에서 미래의 상태나 행동을 계획할 때 이 다양한 방식으로, 방향으로, 그러니까 한 분야에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응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새로운 객체를 생성하는데도 당연히 사용을 하는 거죠. 지금까지 보여드린 대로 예술 작품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이미지, 시각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었고요. 또 이미지를 변환하는 스타일 트랜스퍼에도 사용할 수가 있고, 또한 이미지가 이제 다 뭐든지 완전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문제가 있는 이미지, 인페인팅이나 고해상도 이미지로 변환하는 거나, 자, 이미지를 채색하는 거나, 자, 데이터를 증강하는 건 우리가 이제 학습할 때도 사실상 이게 많이 필요합니다. 즉, 데이터 하나가 학습을 하는 데이터가 별로 많지 않아요. 한 1000장밖에 없을 때 이러한 데이터를 유사하게 증강을 시켜서 우리가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여러분들 핸드폰에 보면 기능 중에 최신 폰일 것 같긴 한데 지우는 지우개 기능 혹시 아세요? 그 기능 기술 자체가 새롭다기보다는 빠르게 우리가 손으로, 그러니까 이게 실시간으로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실시간으로 스마트폰에서 이미지를 처리를 할 때 그것이 바로 빠르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좀 주목할 점이고요. 또한 예전에는 이 이미지를 지운 자리에 원래 없었던 어떤 이미지, 색상이나 이 컨텐츠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것이 옛날에는 굉장히 어색하고 좀 이상했는데 쉽게 말하면 덧칠을 한 것 같은 그러한 결과물로 보여졌는데, 지금은 스마트폰 안에서 봤을 때는 별 이상함이 없다라고 느낄 정도로 기술이 적용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상 데이터를 탐지할 수 있고요. 확률 추정으로. 그리고 잠재 공간에서 데이터 표현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상태 및 행동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죠. 자, 방금 말씀드린 이제 이미지 일부가 비어 있을 때 완성된 이미지가 되도록 빈 부분을 채워주는 기법인 인페인팅도 이 기술로 이렇게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실질적으로 이거는 이제 다른 분들이 연구한 연구 결과를 가지고 온 건데요. 보면은 왼쪽과 원래 있는 이미지와 오른쪽을 봤을 때 차이가 숨은 그림 찾기 같죠? 어쨌든 기술이 되게 놀랍죠. 그래도 놀라운 건 뭐냐면 이게 초당 30프레임이잖아요. 한 장을 지우는 것과 비디오를 지우는 건 또 다른 부분입니다. 제가 스타일 트랜스퍼 하는 것도 이미지 한 장을 트랜스퍼 하는 거랑 동영상을 하는 거랑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되게 시간이 압축적으로 해결이 됐다라는 문제 해결을 했다는 것은 되게 놀라운 기술의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해상도 이미지를 입력받아서 고해상도 이미지로 변환하거나 복원하는 기술을 우리가 슈퍼 레졸루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해상도 이미지에서 손실된 세부 정보나 아니면 선명한 디테일을 복원하거나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고전 이미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복원하는 기술. 사실은 이렇게 정지 이미지, 2D 이미지 말고, 자, 3D 이미지로 우리가 이렇게 리컨스트럭션, 복원하는 어떤 기술을 계속 되게 오랫동안 연구를 하고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도 있어서 좀 더 이렇게 속도감 있게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선명하고 고화질의 이미지를 이렇게 생성할 수가 있다. 실질적으로 보면은 저해상도 이미지를 이렇게 고해상도로 업그레이드를 했다고 할 수 있을 때 보면 지금
이러한 이미지 같은 경우는 뭐 인공지능 때문에 그 직업을 잃는 그 또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디테일을 묘사하는 사람들이나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자리를 잃게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아래 보시는 것처럼 아래는 진단을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의료사진을 고해상도로 바꾸는 예시인데요. 실질적으로 이거는 누군가가 직업을 잃는다 하더라도 반드시 필요한 기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몸안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엑스레이나 뭐 CT나 MRI로 사진을 찍는데, 물론 점점 하드웨어적인 기술로 투과를 잘해서 좀 더 면밀하게 찍어내는 기술의 발전도 되게 중요하고 의미가 있지만, 별로 사진은 그렇지 않은데 그 사진 안에서 병증이라든지 뭐 암세포를 발견할 수 있도록 고해상도로 바꿀 수 있다면 그건 되게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CCTV나 여러분들 혹시 미국 드라마, 범죄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CCTV로 이렇게 확인할 수 없는 게 점점 막 이렇게. 근데 좀 약간 거기는 거짓말이 좀 있죠. 그렇게 선명하게 나올 수가 없는데, 아무튼 예, 그러한 기술입니다. 자, 의료 데이터와 같이 훈련 데이터를 많이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 우리가 이 생성 모델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증강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사실상 되게 정말 중요한 게, 의료 데이터 같은 경우는 카피라이트, 그러니까 보호자가, 아까 그 환자가 오케이를 해야 되죠. 자기의 그 정보를 제공하겠다. 근데 다들 아픈 것도 밝히기 싫어하는데 자기 정보 잘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병원이 정보를 확보했다, 데이터를 확보했다 하더라도 또 나눠주지도 않습니다. 잘.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의료 데이터와 같은 경우는 확보하기가 어려운데,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그 모델을 통해서 증강할 수도 있습니다. 자, 3D 모델도 우리가 이렇게 생성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 이미지는 모두 다 2D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2차원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미지인데, 우리가 이제 2차원으로 표현된 걸 우리가 픽셀이라고 하고, 자, 3차원으로 이제 우리가 정보를 표현하는 걸 복셀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 3D 모델을 이렇게 생성을 하는 거죠. 2차원의 정보를 가지고. 이것도 차원을 하나 더 늘려서 표현을 하는 건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아마 요즘에 이제 이 기술이 요 기술이 반드시 적용이 됐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아마 이키아인가요? 뭐 어느 회사에서 보면 3D로 우리가 공간을, AR 기술이죠. 공간을 비추면, 그러니까 오그멘티드 리얼리티라고 해서 증강 현실을 만드는, 자, 그런 거는 2D 이미지를 업로드를 했는데 3D로 바로 그 순간 되는 겁니다. 표현이 되고 이제 그걸 우리가 실시간으로 경험을 하는 거죠. 자, 뉴럴 레디언스 필드 부분에 있어 3D 모델은 2D 이미지의 집합으로부터 3D 장면의 연속적인 표현을 학습을 하는 겁니다. 자,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시점의 이미지 생성 또는 3D 메시 생성이 가능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얘를 좀 이렇게 보면요. 자, 이렇게 인풋 들어가 있는 건 2D 이미지인데 이제 바로 3D로 나타나는 거죠. 실제로 이제 제가 학부생이랑 같이 이렇게 이제 3D 수업 안에서, 그러니까 VR, AR, MR이라고 하는 수업 안에서 이렇게 뭐 컨텐츠 기술을 개발하는데 난이도가 되게 높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러한 모델들이 다 이미 개발이 되고 학습이 돼서 우리는 그걸 인퍼런스해서 3D 환경, 그러니까 유니티나 언리얼이나 이런 이 3D라고 하는 메타버스라고도 많이 얘기를 하죠. 그 공간 안에 불러서 이렇게 실행만 되게끔 만들면 되거든요. 근데 그전에는 하나하나 만들었어요, 진짜. 그런 표현을 많이 썼는데, 한 땀 한 땀 설계를 했다면, 했다면, 지금은 그냥 2D 이미지를 주면 이제 이렇게 3D로 만들어지니까. 하지만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디테일을 또 들어가면 디테일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은 모자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산업 현장에서 쓰려면 더 많은 노력과 노동과 그다음에 더 많은 장비와 시간과, 그러니까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실험 단계, 연구 단계에서는 충분히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각자의 그 연구 분야에서 이런 기술을 사용하신다라고 할 때 완벽하게 그러니까 완벽한 결과를 생각하기보다는 그 과정에 있어서 이런 기술이 있다면 우리는 실험을
이렇게 바꿔볼 수 있을 거야 라고 아이디어를 개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걸 되게 잘하고 있는 분야가 저는 바이오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바이오 분야나 의학 분야는 굉장히 임상 실험이라고 하는 시간이 되게 많이 필요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단백질 구조를 하나 예측을 하는 데 있어서도 되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실험의 시간이 필요한데, 자, 그거를 우리가 시뮬레이션, 즉 다시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분야에 이제 단백질을 연구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분야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3차원으로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약물과 이 단백질의 구조를 파악했을 때 이러한 약물이 들어오면 자, 이렇게 접합이 돼서 병증을 없앨 수 있겠다라고 만약에 제가 정말 대충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그 분야도 아니기 때문에 한다면 충분히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죠. 물론 시뮬레이션이 잘 되고 결과가 나왔을 때 임상의 단계를 거쳐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 그래도 그전에는 만들어내는 거, 단백질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조차 시간이 되게 임상적으로 오래 걸렸다 한다면 그 시간을 압축적으로 압축해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스타일 트랜스퍼는 이미지 컨텐츠를 유지하면서 다른 이미지의 스타일을 적용해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하는 기술이라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그 중에 뭐 사이클 겐이나 뭐 이렇게 보면 그냥 너무 잘 만들어내는 생성하는, 좀 천천히 볼까요? 이거 다 실험한 그 연구자들이 실험한 결과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지브라를 그대로 이렇게 홀스랑 왔다 갔다. 썸머 여름인데 겨울로 왔다 갔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는 사진을 믿을 수가 없죠. 원래 사진의 탄생의 목적은 있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지 않습니까? 예전에 한 200년쯤 사진 기술이 이 세상에 나왔는데 그것의 목적은 사실상 그림과 다르게 있는 것 그 자체를 입증하는, 증명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에는 다 사진이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진이 진짜 내가 아니죠. 다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게 이력서에 뭐가 이렇게 붙어 있다고 보면 실물이랑 너무 달라요. 더 이상 사진은 사실을 증명하는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더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스타일 트랜스퍼 기술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은 저희들의 생성 모델, 디퓨전 모델을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현실에서 만나는 그러니까 모델의 결과로 만나는 서비스죠. 그것들을 어떻게 경험하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될지를 내일 좀 머티리얼을 좀 많이 가지고 와서 소개를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